노동자와 중산층의 실질 소득은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확장 재정 스탠스는 이미 한국 경제의 통화량을 통제불능 상태로 폭발시켰다는 거죠. 지난 9월 기준 한국의 광의 통화 증가율이 8.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의 2배에 달하는 수치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뉴스는 이 수치를 단순한 경기 부양 효과의 결과로 축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유동성 공급이 아닌 재정 당국과 통화 당국의 동시적 이완이 만들어낸 한국 경제의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강력한 경고 신호라는 겁니다. 현금성 재정 지출인 지역사랑 상품권과 소비 쿠폰 지급은 경기를 잠시 진작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 대가는 숨은 세금, 즉 인플레이션이라는 형태로 이미 국민에게 전가되기 시작한 거죠. 한국 경제는 지금 수요 견인과 비용 인상이 동시에 작용하는 가장 위험한 형태의 이중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 진입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확장 재정의 규모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8.1% 늘린 727조 9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지출의 성격이라는 겁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가장 큰 비중인 269조 1천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이는 경기 부양과 분배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정책 목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죠. 또한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 1조 1,500억 원으로 급증했다는 사실은 유동성을 생산성 투자 대신 소비 지출 부문으로 직접 우회시키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재명 정부는 명확하게 재정 정책의 유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책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와 정확히 맞물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전통적으로는 재정 당국이 엑셀을 밟을 때 통화 당국은 브레이크를 밟아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교과서적인 정책 조합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두 당국이 동시에 엑셀을 밟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이러한 동시적 이완 정책은 정책 효과의 극대화를 노리는 강수일 수는 있지만 통화 가치 안정성이라는 한국 경제의 핵심적인 방어선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가 지적했듯이 현재 금리 수준에서 M2가 급증했다는 것은 시장이 인식하는 실질금리보다 정책금리가 낮게 형성되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실질적인 돈의 가치 하락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 현금을 보유하는 것보다 돈을 빌려 자산에 투입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시그널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로 인해 유동성이 실물 경제의 생산성 향상보다는 자산 시장의 가격 왜곡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4,430조 원에 달하는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주식 등 금융 투자를 가리지 않고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잉 유동성 상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과잉 유동성이 곧바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통화 당국과 재정 당국의 역할 분담 실패는 향후 인플레이션 통제에 심각한 정책적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단순한 M2 증가만 이야기하지만 정말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환율 상승과 결합하면서 나타나는 파괴적인 시너지 효과, 즉 이중 인플레이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이중 인플레이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통화량 증가로 인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죠. 그리고 둘째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정부의 확장 재정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원화 공급을 공격적으로 늘리는 동시에 달러의 수요 공급 불균형을 심화시켰습니다. 미국의 경우 달러 유동성을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한국은 원화 유동성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죠. 이 수급 불균형이 원달러 환율을 1,470원대까지 밀어올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환율 상승은 단순히 수입 물가를 올리는 것을 넘어 기업의 원자재 도입 비용을 전반적으로 높여 생산 원가 자체를 상승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것이죠. 이는 인플레이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 석유류, 수입 농축수산물 가격을 넘어 최종적으로 가공식품, 외식 물가까지 전방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구조적 물가 압력입니다. 이처럼 재정 정책의 부작용이 통화 영역으로 전이된 것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얻는 가장 달콤한 열매는 숨은 세금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명목 소득과 매출이 오르면 세율을 건드리지 않아도 세수가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 없이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묘약인 셈이죠.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동소득자입니다. 정부는 확장 재정의 효과로 명목 경제 지표 개선을 보고하겠지만 가게는 매일 마트에서, 주유소에서, 그리고 외식 테이블에서 구매력의 하락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노동자의 실질 구매력은 침식당하고 이는 소비 위축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은
통화 정책의 딜레마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잡으려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해야 하죠. 하지만 금리 인상은 기업의 금융 비용을 높여 경기 둔화를 가속화시키고 결국 정부가 경기 부양이라는 명분으로 다시 확장 재정에 의존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딜레마를 유발합니다. 우리는 지금 확장 재정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현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는 경기 침체 탈출이라는 명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지만 통화 당국과의 동시적 이완 정책으로 인해 통제된 부양의 경계선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 분석의 결론입니다. M2의 폭발적 증가는 이제 풍부한 유동성이 아니라 원화 가치의 하락이라는 그림자를 짙게 들이우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내용 딱 한 줄로 정리합니다. 확장 재정의 단맛 뒤에 숨겨진 이중 인플레이션의 쓴맛은 결국 실질소득 감소라는 숨은 세금으로 국민의 지갑에서 청구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최신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